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프로그램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12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폭발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모습은 아닌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금융대책이 경기 침체 우려 등 최근 불거진 악재를 희석시키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그리고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은행들의 외화 차입에 대한 지급 보증 등 이 정부의 고강도 처방에도 금융시장에서는 다소 좀 냉담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밍상으로 조금 반발 정도 늦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반응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예상된 폭과 깊이의 어떤 그런 대책들이 나왔다는 그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이철균 기자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자 이 정부가 마침내 어떤 지급 보증과 달러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그런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세하게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정부가 어제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과 달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먼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인데요. 1,000억 달러까지 은행의 대외 채무를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적인 신용 경색으로 달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이 정부 보증을 통해 좀 더 쉽게 달러를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지요. 보증료율은 130% 안팎의 단일 요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지급 보증과 함께 300억 달러를 추가로 공급키로 했습니다. 국내의 달러 갈증을 해소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미 150달러를 시장에 풀었던 만큼 모두 450달러가 시장에 공급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원화 역시 원활하게 돌고 있지 않다고 판단, 국제 매입 등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원화의 자금 경색을 풀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그 밖에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일부 나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주식시장을 위한 여러 카드를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주식시장 펀드 중 적립식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정도로 그쳤습니다. 일단은 외환시장부터 안정시킨 뒤 흐름을 봐가면서 주식시장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찌됐건 정부는 내년까지 주식형 적립식 펀드에 가입할 경우 분기당 300만 원, 연간 1,200만 원까지 소득을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연봉 4천만 원 근로자가 50만 원씩 매달 넣을 경우 3년간 모두 3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기존 적립식 펀드 가입자의 경우는 남은 기간을 포함해 계약 기간을 3년 연장해야만 새로 납입하는 적립금부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규 적립식에만 국한할 경우 펀드 갈아타기가 활발해져 주식시장을 오히려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가 기존 펀드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주식형이라도 거치식 펀드, 즉 한꺼번에 목돈을 넣는 투자자의 경우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이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금융대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수준이었습니다. 금융대책이 다소 늦었고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날 시장은 정부의 기대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외환시장의 경우 도움이 좀 됐지만 원달러 환율은 19원 하락하는 데 그쳤고요. 다만 아직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주식시장은 정부의 금융대책보다는 프로그램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의 경우 장 막판에 20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1,0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그 지급 보증이 은행의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가 아니면 또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외환 보유고가 상당 부분 소진되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같은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의 대외 채무 보증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유럽 등의 주요 국가들이 은행의 해외 차입을 보증하는 흐름에 공조하자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국가들이 은행의 해외 차입을 보증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하지 않을 경우 국내 은행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증 과정에서 은행들의 모럴 해저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보증 금액의 1% 이내에서 벌금 성격의 지급 보증료를 받는 만큼 모럴 해저들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 데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보증액 1,000억 달러와 시장에 공급하는 450억 달러를 합치면 그 규모는 무려 1,4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외환 보유고의 60% 수준인데요.
자칫 최악의 경우, 즉 정부가 대갚아줘야 하고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외환 부족에 따른 더 심각한 금융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지급 보증을 해도 은행이 제대로 상환만 하면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50억 달러의 경우 잠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으면 된다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이 정부의 논리를 놓고 보면 그 뭐 어떤 전제 조건 자체가 최악의 조건을 전제로 하지 않고 최선의 조건을 전제로 깔고 어떤 대책을 세웠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 계산과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염려가 분명히 조금은 생기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시장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추가 대책들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 전개에 맞춰서 이미 필요한 예비 카드는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주식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4천억 원 규모의 증시안정 펀드를 만들고 거기에 정부가 직접 참여한다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 금융시장 불안으로 뱅크런, 즉 예금의 대량 인출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보증안도 내놓을 예정이고요. 외화의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이미 나온 얘기지만 한국, 중국, 일본 간에 외화를 서로 빌려주는 8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공동펀드 설립안도 마련 중입니다. 동시에 이와 함께 실물 경기 침체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늘려 경기 부양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그리고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이철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장의 관심이 금융시장 이제 자체 위기에서 실물 경제 위기 쪽으로 상당 부분 옮겨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중에 또 가장 큰 문제가 미분양 등등 온갖 부동산 관련 문제들도 우리 사회에 상당히 그 문제점들로 산적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자, 오는 22일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대책들을 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김상용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발표를 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 방안으로는 건설사가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공택지 매입과 환매 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자산담보부 증권 발행, 건설사가 자체 조성한 주택 건설용 토지 매입,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매입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건설업계 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건설사가 분양받은 공공택지를 매입해준다. 자,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현재 검토 중인 여러 대책 중 하나인 공공택지의 매입은 토지공사 등이 건설사에게 분양한 공공택지를 다시 되사주는 방안입니다. 건설사들은 공공택지를 다시 되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는 건설사들이 무분별하게 택지를 되팔 수 있는 만큼 택지 금액 중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만 보존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이미 납부한 중도금이 절실한 건설업체들은 이런 방안을 활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토지를 매입하는 데 든 돈 전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을 보전해서 급한 숨통을 좀 틔워주겠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자, 그 밖에도 이제 건설사가 자체 조성한 어떤 주택용 택지도 매입해준다라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상 건설사가 원한다라면은 그 모든 택지를 매입을 정부가 해준다라는 뜻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공택지 환매에 이어서 민간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택지까지 정부는 매입을 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1조 원에서 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다만 정부는 건설사 자체 조성 토지를 매입할 때 매입 금액을 놓고 건설사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건설사들이 얼마나 많은 택지를 매입을 해줄 것을 요청할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자산 유동화 증권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건설업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반기는 분위기가 큰가요? 네, 현재 전국의 공식 미분양 아파트는 16만 가구에 이릅니다. 비공식 그 미분양 아파트까지 합하면 26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공공기관이 신용보강을 해서 자산담보부 증권을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산담보부 증권의 신용도는 공공기관이 신용도를 보강을 하는 만큼 금융기관에게 판매해서 ABS 판매 금액이 결국 건설사에게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새롭게 나온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도 매입한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네, 정부는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까지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입 가격은 현재 시세의 7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매입에 6조 원의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향후에 비축용 토지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정부의 이런 그 대책들이 과연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건설업계 숨통을 좀 상당수 틔워주기를 바라고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위험들도 상당히 잠재우는 그런 좋은 소방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김상용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부는 일본 언론을 통해서 발표됐죠. 오늘 북한이 어떤 중대 발표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 있게 어떤 언론의 그 보도 내용들을 좀 촉각을 이제 곤두세우고 살펴본 기다린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요. 뭐 아직까지는 그다지 뭐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외 공간을 통해서 북한이 테러 지원국 해제 업적을 홍보하려던 것이 와전된 것으로 이 실체가 없다라고 정부는 또 일부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밝혔는데요. 자, 과연 이 북한 중대 발표설 해프닝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혹시라도 앞으로 이게 어떤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것인지 그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로 정보종합청사의 홍병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본 산케이 신문이나 요미우리 신문이 이제 주말 내내 보도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조금 염려 아닌 염려를 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북한에서 어떤 특별한 동향 변화가 있던가요? 아직까지는 주목할 만한 북한의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일본 언론이 보도한 북한의 중대 발표설에 대해 주시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실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외국 주재 북한 외교관들에게 대기 명령이 내려졌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한의 중대 발표도 아직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내부에서 경계 강화나 통신 증가, 방송 편성의 이상 징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본 언론에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북한에서 어떤 중대 발표설이니 어떤 이상 징후가 어떻게 뭐 큰 게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했나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왜 이런 외신 보도들이 나오는 걸까요? 네, 정부 소식통은 일단 일본 언론의 중대 발표 보도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테러 지원국 해제를 이뤄낸 업적을 홍보하는 과정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제1공간에 내린 테러 지원국 해제 업적에 대한 학습 지시가 마치 비상 대기령으로 확대 해석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의 담화를 학습하라는 전달이 중대 발표를 앞둔 대기 명령설로 부풀려졌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일본 언론이 평소 북한 문제라면 과민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 경우도 특정을 노린 과장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인터넷 언론에서는 지난 주말 중국 언론과 국내 한 통신사를 인용해서 김정일 위원장 사망설을 보도해 한 차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실체가 없는 해프닝으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현재 한 60일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어떤 그 이상 징후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 정세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8월 14일 이후 2달 넘게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아직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신변 이상설이 대북 관련 각종 정보 혼란을 낳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요, 일단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수술 후 회복 중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집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대 발표가 있다 하더라도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는 아닐 것이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중대 발표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는 김 위원장의 와병설 이후 외교관 기강 확립이나 북한 내부 동요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발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중대 발표를 할 경우에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미국 테러 지원국 해제 이후 노동신문을 통해 남북관계 전면 차단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대남 압박 점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개성관광이나 개성공단 중단 등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이제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북핵 문제인데요. 6자 회담이 언제쯤 다시 재개되고 어떤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북미 간 합의를 추인하고 일단 뭐 구체적인 핵 검증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육자회담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북핵 육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측의 희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셈, 즉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직후인 이달 말께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명단 해제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아직 개최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만약 중대 발표 등으로 북한 정세가 급변할 경우에는 북핵 협상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홍병문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정치부의 홍병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주요 경제지표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권 마감 시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혜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증시 마감이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한때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며 약세를 보이다가 1200선을 회복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정부가 주말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지수는 한때 1150포인트 선까지 밀려나 올 들어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프로그램 매수세가 급증하면서 결국 지난 주말보다 27포인트 오른 1207포인트를 기록해 나흘 만에 반등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총 6천억 원이 순매수되면서 주가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랜만에 소폭 반등하며 35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정부에서 이제 금융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들이 어떻게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을까요? 효과는 다소 있었지만 불안 심리는 여전히 팽배한 상황입니다.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19원 떨어진 1,315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의 장중 변동폭이 100원에 달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나타내면서 외환시장이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중국이 상당히 성장률이 좀 둔화됐다는 그런 소식에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다는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정리해 주시죠. 예, 중국이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조선, 해운, 기계업종 등 이른바 중국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55만 원을 기록하기도 했던 현대중공업은 오늘 15만 원 선까지 떨어졌으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들도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해운주들도 역시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의 소비 둔화와 더불어 신흥시장인 중국마저 운임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며 주가가 추락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이제 오늘 그 특징적인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은 미래에셋증권이 상당히 한방 얻어맞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던데요. 그 이유와 배경도 함께 짚어주시죠. 외국계 증권사인 JP모건이 미래에셋증권의 수익성 전망이 어둡다며 목표 주가를 반으로 내린다는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지며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동양제철 화학과 같은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보유한 종목까지 덩달아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그만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기업 가치를 반영하기 한다기보다는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요즘 들어서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펀드 관련해서 그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선두에 서 있는 기업체라는 점에서 글쎄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상당히 엇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혜진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증시 상황 들어봤고요. 잠시 후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5년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온 중국이 지난 3분기엔 9.0%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중국 경제가 연착륙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해외 순환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전무는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 태국 등을 돌며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더 인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물가가 아직 불안하지만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잠시 후에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선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라프마가 아니다. 당신은 라프마인가?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당신이 무엇을 꿈꾸든 그 꿈을 담겠습니다. Your Dream Collection. 한화 꿈의 그림. 아유, 너무 이쁘네. I'm H-A-P-P-Y. I'm H-A-P-P-Y. I'm H-A-P-P-Y. 아, 예쁘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당신이 최고의 추천작입니다. 아름다운 기업 금호아시아나.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박진 지점장, 하나대투증권의 최석훈 부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진 지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과 오늘 장의 특징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워렌 버핏의 주식 매입 권고로 급상승하다가 9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예상을 밑돌았다는 소식의 하락세로 마감했고, 국내 증시도 역시 주말 정부의 은행 외화 채입 지급 보증 등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네.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외인들의 매도세와 중국 증시 하락 출발 여파로 장중 1,150선이 깨지는 등 하루 변동성이 60%에 이르는 불안한 장세가 연출된 가운데 프로그램 매수세의 유입과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증시 호조에 따른 개인들 매수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나흘째 만에 상승 반전하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1,200선을 회복했고요. 정부의 유동성 지원 기대감에 따른 건설주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탈락한 포스코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런 점들이 있었군요. 네. 자, 그렇다면 최석훈 부장님께서는 오늘 장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내일 장의 전망은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시장 안정 대책이 발표했는데, 네. 아침에 장 초반에 30포인트 오르면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중간에 네. 경계면 울트로 다시 한 30포인트까지 빠지는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그 선물 고평에 기인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급반등하면서 26포인트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역시 오늘 장의 1등 공시는 그 프로그램 매수의 유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중 그 보면은 업종 간에 이렇게 등락이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는데 네. 그 업종별로 그 상이한 모습들은 앞으로 그 향후 장세의 어떤 큰 시사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 이제 주도주 향배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그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장외에서 보면은 이제 통신주와 비경기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 섹터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철강 그리고 전기전자, 은행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띈 반면에 조선업종과 이제 해운 쪽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줬는데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잠시 언급했던 그 앞으로 향후 장세에 있어서 중국 관련주와 미국 관련주의 차별화된 모습들을 나타낼 걸로 일정 부분 한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결국은 그 철강, 기계, 해운, 조선업종과 그다음에 IT와 금융주로 대별되는 미국 관련주들 중에서도 결국은 이제 후자 쪽에 더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그 결국 이제 내일 장을 전망해 보면은 그 지금 나왔던 그 종합대책인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채권시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그야말로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은 점차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특히 이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정시 펀드에 이제 세제 혜택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펀드의 이탈 방지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증시 안정에 큰 이제 기여를 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환시장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1,000억 불의 이제 그 신규 보증 그리고 300억 불의 직접 공급 등 이제 외화 유동성이 이제 추가 공급되면서 환율 급변동에 따른 그 증시 지수 변동성은 많이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증시 안정에 참 큰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제 1,200선 앞으로 당분간은 1,200선 회복에 대한 어떤 그 치열한 공방 예상이 되는데 우선 1,200선 회복에 대한 어떤 선결 조건으로서 지금 안정대책이 발표가 됐지만은 네. 지금 기존에 어제 발표된 안정대책이 이제 각국 그 글로벌 그 공조 체제에 대해 역점을 두는 그런 대안인 것 같고요. 특히 내부 유동성이라든가 그리고 증시 관련돼서 추가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좀 보완이 나와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우려되는 이제 건설 부분의 유동성 문제가 빨리 시급하게 될 것이다. 네. 특히 이제 PF 대출에 따른 그 시공사들 그리고 저축은행 등 이제 금융권의 어떤 부실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장의 이제 그 본격적인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10일 이격도가 이제 95 수준에 머물리는데 95 정도면 통상적으로 그 역사적인 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던 장세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따라서 이제 그 대형주 중심의 그런 반등 장세 그리고 낙폭 과대주가 상대적으로 좀 더 크게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V장의 급반등이라든가 그리고 주도주가 나타나면서 장을 본격적으로 상승시키는 그런 부분은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나 보여지고 따라서 단기적인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유효한 투자 수단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대한 분석과 내일 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엿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박진 지점장께서는 어떤 종목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좀 낙폭과대한 실적 종목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첫째가 GS건설이고요. 편입 비중을 35%, 두 번째가 한진중공업, 이것도 35%, 현금을 30%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GS건설과 한진중공업 두 종목을 이제 35%씩 편입하고 현금을 30%. 요즘같이 좀 좋지 않은 장에서 현금의 비중이 많은 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요즘 건설주들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GS건설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자, 먼저 GS건설에 관한 의견부터 들어보죠. 예, GS건설은 일단 낙폭과대 및 실적 대비 그 산업 리스크 때문에 과도하게 빠졌다는 건데요. 2009년 수익성이 감소한 우려와 최근 부동산 침체에 따른 PF 부실 등 파이낸싱 리스크는 고점 19만 9천 원 대비해서 최근 60% 이상 하락한 주가에 이미 선반영됐다. 최근의 연일 급락은 그 건설업 전체에 대한 우려가 개별 종목에 영향을 주는 다분히 심리적인 과매도 성격이 크다는 거죠. 상위 5개 건설사 중에서 미분양 아파트 비율이 제일 높지만은 70%가 2010년 하반기에
입주가 몰려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는 거고요. 국제 원자재가 폭락이 10월부터 이루어져서 해외 플랜트 부분 등 4분기 실적은 양호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고 3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비 44% 증가한 1조 8천억, 영업이익은 36% 증가한 1,133억으로 견조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네. 그룹사 관련 리스크 부문에서도 GS그룹이 그 전격적으로 대우조선해양 M&A에 불참함으로써 그룹 차원의 재무적 리스크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져서 오히려 주가엔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만기 도래하는 ABS라든지 ABCP가 거의 없어서 자체 현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신용위기에 대한 그 글로벌 공조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정부 지원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적인 그 부동산 침체에 따른 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글로벌 공조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 신용도가 상당히 우려한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신용 공급이 개선이 예상되고요. 정부도 오늘 미분양 주택 및 그 공공택지 및 부동산 PF 만기 연장 등 유동성 지원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현 주가가 그 상당히 지금 PER이 6.9배, PBR 1.4배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만 원을 잡고요. 손절가는 6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같이 이제 건설업종 자체가 업계 전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이 오히려 바닥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좀 적극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은 어떻습니까? 네, 한진중공업도 실적이 그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3분기 예상 매출액이 9,81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영업이익은 1,452억으로서 무려 101%나 급증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경쟁 조선사들이 선물한 계약을 통해서 환해지를 한 반면에 한진중공업은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후판 가격 인상 영향에 덜 받았고요. 오히려 환율 상승과 2005년 이후 그 고가 수주 컨테이너들의 본격 매출 인식이 이루어져서 영업이익이 23%에 달하며 업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천 북항 배우지에 율도라는 곳에 77만 평에 대한 그 최종 개발 계획안이 지금 인천시에 제출되면서 연내 개발 가시화가 기대되고 있고요. 동서울 터미널이 재개발권, 부산 안남동이라든지 군장산업단지 등 개발 가능한 부지가 10만 평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산 가치가 부각될 경우에 상당히 부동산 모멘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그 사상 처음으로 초대형 유조선을 필리핀의 수빅 조선소를 통해서 수주함으로써 그 초대형 선박 시장에 진출에 성공하였고 선종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감안할 때 현 주가는 그 퍼가 3.8배, PBR은 1에도 못 미치는 0.8배의 초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했을 때 주가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중공업 특히 조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지 않고 이 세계 어떤 조선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으면서 조선주들에 대해서 좀 보수로 접근해야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음을 분명히 전해드리고요. 하지만 또 이런 시장에서 어떤 보수적인 관점에 접근하기엔 좋은 우량주로 생각을 하시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대 면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최석훈 부장님의 포트폴리오를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세 두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켰는데 네. 오늘 일주일 만에 그 두 종목을 제하는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일단 그 양호한 펀드멘털에도 불구하고 그 손절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이 포트폴리오를 제외를 시켰고 네. 포스코 비중을 이제 5%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70%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과 동양제철화학을 25%씩 갖고 있던 거를 손절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없앴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시켰고 대신에 포스코가 이번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M&A에서 일단은 탈락된 것을 약간의 호재로 받아들이시는 것인지 5% 정도 비중을 높여서 포스코 30% 그리고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70%의 현금을 비중을 유지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금 비중을 높이 가져가다 보면 요즘처럼 이제 상당히 변동폭이 큰 장세에서 오히려 탄력있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장세가 상당히 이제 그 불확실상 부분이 이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일단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좀 현금 비중을 좀 높게 유지를 해가고 이제 하는 사항이고요. 네.
금주에 이제 그 진행되는 그런 반등 과정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편입 여부는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어떤 포트폴리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큰 장세일수록 두 분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런 보수적인 투자 자세를 견지하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많이 참고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선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라프마가 아니다. 당신은 라프마인가? By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당신이 무엇을 꿈꾸든 그 꿈을 담겠습니다. Your Dream Collection. 한화 꿈의 그림. 아유, 너무 이쁘네.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예쁘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당신이 최고의 추천작입니다. 아름다운 기업 금호아시아나.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센 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의 정미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원달러 이 환율 변동폭이 한 200원 정도를 막 넘나드는 굉장히 극심한 그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외환 시장의 안정감이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측이 일반적일 텐데요. 자, 먼저 지난주 한 주간의 어떤 시장의 동향을 좀 짚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 환율은 변동폭이 진짜 200원을 넘는 그런 커다란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우선 주 초반에는 그 전주에 당국이 대규모로 시장 개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G7 회담 이후 유럽 정상들이 적극적인 구제 금융안을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 안정 분위기 영향으로 환율이 주 초반에 1180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 중반부터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S&P가 우리나라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특히 원화의 약세 재료로 그렇게 작용을 하면서 환율은 다시 1375원까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 회동에서 이제 그 수합시장에 대한 그 외화자금 공급 방안을 조금 그 개선을 시켰습니다. 직접 네. 그 한국은행이 자금을 주는 방식, 경제 입찰 방식을 취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은 여전히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지난주에 환율은 전주 대비 25원 상승한 1334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동안에 어떤 그 대행 금융사를 가운데 두던 것을 제외를 하고 금융사들이 이제 어떤 달러가 필요할 때 이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한 그 금융사에다가
그 원화를 받고 그리고 외화를 빌려주는 그런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은 이제 가장 좋은 조건을 달러를 대여해주게 되면 뭐 어떤 수익성도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한 그 외환 수합 시장에 참여하기도 결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말에 고강도 금융위기 대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자, 이런 대책들의 의미를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 외화 유동성 지원이 가장 핵심이 될 거고요. 그 네. 이외에도 원화 유동성의 지원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안정 대책,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국제 공조 체제 강화 이런 다양한 내용을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다양한 부분 중에서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외화 유동성 지원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외 채무를 지급을 보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1,000억 달러 규모고 내년 6월 말까지 발생한 대외 채무를 정부가 3년간 지급 보증을 해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동안 환율이 가장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금융기관들이 겪고 있는 외화자금 조달난이었습니다. 더구나 리만 사태 이후에 금융기관들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하기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기로 한 겁니다. 네.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한 발 늦은 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지난주 초반부터 그 유럽이나 주요 국가들이 지급 보증 대책을 내세웠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좀 방관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오히려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더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불만들이 시장에 상당히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그 대외 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정부의 방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을 해소시켜 준다는 데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은행들이 지고 있는 대외 채무의 위험을 경감시켜 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방안이 외화 유동성을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3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 자금을 실질적으로 공급을 해주기로 발표를 했는데 이건 이제 외환 수합 시장을 통한 그 달러 공급과 또 다른 경로입니다. 네. 주로 이제 수출입을 은행을 통해서 외화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동안 이제 그 신용 경색이 심화되다 보니까 은행들의 기본적인 업무 중에 하나인 무역금융이 차질을 빚을 정도로 실제 시장에서 전개가 됐습니다. 업체들의 내고 물량이나 유산스 결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은행들의 신용 공여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자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목적으로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을 해줘서 무역금융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목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신뢰라는 부분이랑 실질적인 외화 자금 공급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에 관련된 좀 핵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외국의 뭐 주요국들도 은행들의 어떤 해외 차입에 대한 보증이라든가 아니면 또 예금에 대한 전액 뭐 지급 보증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의 국유화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이제 그 중에 두 가지를 내세운 셈이 되겠죠. 주요한 것은 이제 은행들의 어떤 해외 차입에 대한 보증까지도 내세운 것인데, 근데 이제 어떤 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대책들이란 게 나오는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어떤 대책들의 타이밍을 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한 반발 정도 좀 늦지 않았는가, 그런 기본 정도만 했다, 그런 평을 시장에서 하는 듯합니다. 그게 조금은 아쉬운 감이 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외환 보유고가 한 2,400억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450억 가량 그런 식으로 시장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또 1,000억이 뭐 한꺼번에 나갈 일이야 있겠습니까만은 그 정도까지도 일단 지급 보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민감하게 또 염려스럽게 지켜보는 현 상황에서 좀 불안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문제는 굉장히 어떤 걸 경중을 가리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정부는 대신용 경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외환 보유액을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금 아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최근까지 견지를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은 금융시장이 워낙 그 악화가 되는 쪽으로 흘러가니까 일단은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위기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런 적극적인 외화 유동성 대책을 내세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외환보유액이 2,396억 달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300억 달러에 150억 달러 추가를 하면 2천억 달러를 하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거를 계속해서 방치를 하고 시장을 놔두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자금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제고해주는 신뢰도가 외환보유의 감소로 인해서 줄어든 신뢰도보다 조금 더 크지 않겠느냐. 득보다는 실이 좀 많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경중 비교를 했더니 지금의 대책이 훨씬 더 얻는 득이 더 많다라는 판단이 당연히 전제에 깔려 있겠죠. 자, 이렇게 정부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내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환율 시장의 어떤 외환 시장의 안정감은 완전히 자리 잡지는 못한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외환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오늘만 해도 지난 주말에 고강도 대책으로 해서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할 것으로 시장을 예상을 했었고 네. 실제로 환율도 1230원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이제 하락폭을 다 만회하면서 결국 오늘도 1330원 위에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외환 시장의 외화 자금의 공급은 조금 그 경색이 풀어지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은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환전하는 수급 상황은 여전히 달러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외국인의 주식 매도 자금 관련한 달러 수요가 상당폭 외환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한 자산운용사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도 장외로 그 거래를 처리하겠다고 말은 했지만은 여전히 외환 시장에서 달러 수요 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전히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자본수지 쪽에서도 달러의 공급보다 유출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외환 수급 상황이 달러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을 할 때마다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환율이 어떤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외환시장 거래량 급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외환시장 거래량이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 월 평균 하루에 한 100억 달러 수준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10월 들어서는 그 평균액이 50억 달러 미만으로 급감을 했고요.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는 그 외환시장 거래량이 30억 달러로 아주 크게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환시장 거래량이 크게 축소가 되다 보니까 외환시장 실제 수급 상황이 그대로 여과 없이 환율에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소소한 그런 외환 수급 상황에도 외환 수요나 공급 상황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에서 달러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 재료가 나와도 그거를 일시에 다 소화를 해내고 다시 좀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좀 강한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환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까지 너무나 이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의 정미영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정부의 금융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이렇게 대내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떤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해외에서 밀려오는 그런 큰 파도가 워낙 거세다 보니까 빨리 해외 시장의 그 안정과 그리고 국내 시장의 어떤 안정이 함께 이제 보조를 맞춰줘야지만 지금 위기를 잘 넘겨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일 것 같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정확하게 살펴보고요. 양시장 모두 빨리 대책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골고루 나와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